해질녘 노을이 창호지 너머로 스며들어 오는 시간, 연화는 가야금 줄을 하나씩 튕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25해를 살아오며 기생으로서의 삶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꿈이 자리하고 있었죠. 화려한 비단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하얀 손목이 가야금 줄을 어루만질 때마다 애잔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연화의 어머니 명수는 방 한쪽에서 딸의 연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0평생을 기생으로 살아온 그녀는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명순의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야, 오늘도 사또님께서 내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더구나. 명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사또 최윤겸이 연화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것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야금 연주를 멈추고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전 그분의 수청을 들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기생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그래야 할까요? 연화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명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얘야, 사또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우리 모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분은 이 고을의 최고 권력자시고 우리 같은 천한 신분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니? 명순의 말에는 오랜 세월 기생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루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화는 창가로 다가가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하그, 이방 박도식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죠. 그의 단정한 모습과 올곧은 눈빛을 보면 연화의 마음은 언제나 설레었습니다. 도식의 검은 관복이 저녁 바람에 살짝 날리는 모습조차 연화에게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도식은 양반 출신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한 후 이방이 되어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연화와 종종 마주쳤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연화 역시 그를 사모했지만 기생인 자신이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건드리는 것은 둘 다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창가에서 도식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의 곧은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은 눈빛이 연화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만약 제가 기생이 아니었다면, 만약 신분의 벽이 없었다면, 연화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수는 딸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화야, 헛된 꿈은 그만 버려라. 우리 같은 신분으로는 평범한 사랑도 누릴 수 없단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야. 명순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전 정말. 연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또 최윤겸의 하인이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에도 오만한 태도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특히 더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또님께서 연화를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너라. 하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연화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연화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에요. 명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어쩔 수 없구나. 사또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우리 모녀뿐만 아니라 이 기루의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할 수 있어. 참고 견뎌야 한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도식에 대한 그리움과 사또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기루 식구들을 생각하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기루를 나서면서 연화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식은 이미 관청으로 들어간 후였지만 그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도식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으로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없군요. 연화의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인을 따라 사또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 연화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녁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치마폭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연화는 그런 것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또 최윤겸의 저택에 도착한 연화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는 값비싼 병풍들이 늘어서 있었고 은촛대에서 나오는 촛불이 방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최윤겸은 호화로운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상석에 앉아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화, 드디어 왔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최윤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어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바라보듯 훑어보았어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님, 연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최윤겸의 시선이 자신을 훑어보는 것을 느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어나서 이리 와 앉아라. 멀리서 보기만 하니 답답하구나. 최윤겸은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못해 일어나 그의 옆에 앉았어요. 최윤겸에게서 나는 짙은 향내와 술 냄새가 연화의 코를 찔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이 고을에서 너만큼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 너를 곁에 두고 싶은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이냐? 최윤겸은 연화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감히 피할 수 없었어요. 사또님, 연화는 아직 준비가.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최윤겸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준비라고? 기생이 무슨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냐? 내가 거부할 권리라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최윤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은혜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님. 하지만 연화는 정말 그만하라. 최윤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이 고을에서 내 말을 안 듣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지.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순이 하인들을 뿌리치고 들어오려 하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 딸을 놓아주십시오, 사또님. 명순이 방 안으로 들어와 최윤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제발 연화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어린 것이 분수를 모르고. 명순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연화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어요. 최윤겸은 명순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명순이구나. 예전에 이 고을 관기였던 그 명순 말이냐? 젊었을 때는 제법 미인이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 늙어서 볼품없구나. 명수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님, 과거 일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제 딸만은 과거 일을 묻지 말라고. 최윤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관기 시절에 제법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던데 그 중에는 양반들도 있었고 혹시 연화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명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린 것이었어요. 사또님, 어머니 그만하세요. 연화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사또님,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때 저택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박도식이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기루에서 연화가 사또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어서 쫓아온 것입니다. 사또님, 밖에 박이방이 와서 급한 공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인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최윤겸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급한 공무란 말이냐? 내일 보라고 하여라. 하지만 도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또님, 상부에서 내려온 긴급 공문이 있습니다.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식의 목소리를 들은 연화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온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도식이 사또의 분노를 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최윤겸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돌아오겠다. 그는 연화와 명순을 보며 경고하듯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 특히 연화, 내가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최윤겸이 나간 후 연화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제가 감당할 일인데. 명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어머니가 못나서 내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만약 내가 더 현명했다면, 더 강했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밖에서는 최윤겸과 도식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도식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는 자신을 구하려고 온 것이 분명했지만 과연 사또와 맞설 수 있을까요? 연화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최윤겸과 도식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이방, 내가 이 시간에 내 사저까지 찾아온 이유가 정말 공무 때문이냐? 최윤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식은 최선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사또님, 상부에서 이 고을의 세금 징수 현황을 긴급히 보고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급히 발송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짓말을 지어내며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최윤겸은 도식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내일 아침에 해도 될 일 아니냐? 굳이 이 시간에. 그는 도식의 진짜 목적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사또님, 혹시 기생연화와 관련된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최윤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또님. 저는 오직 공무로. 도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최윤겸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최윤겸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도식, 내가 그 기생년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하지만 내 주제를 알라. 몰락한 양반 출신의 하급, 이방이 감히 내가 점찍은 여자에게 마음을 두다니. 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사또님, 연화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강제로. 자유로운 의지라고? 최윤겸이 비웃었어요. 기생이 무슨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단 말이냐? 그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때 사랑채에서 연화와 명순이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도식이 자신을 위해 사또와 맞서는 모습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되었어요. 어머니, 도식님이 저 때문에 화를 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화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연화야, 저 양반이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것 같구나. 하지만 사또님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밖에서 최윤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박도식,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방해한다면 너는 이 고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야. 도식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또님, 만약 상부에서 사또님의 행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윤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냐? 사또님께서는 이 고을의 세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셨고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셨습니다. 또한 기생들을 강제로. 도식이 말하려 하자 최윤겸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증거가 있느냐? 증거 없는 말은 그저 헛소리일 뿐이다. 최윤겸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이때 연화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사또가 기루에 왔을 때 술에 취해 자신의 비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연화는 그때 그의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연화가 명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또님이 며칠 전에 술에 취해서 하신 말씀들,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명수는 딸을 놀라서 바라봤어요. 연화야, 그런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라. 만약 사또님이 알게 되면, 어머니, 이것이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연화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최윤겸과 도식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도식,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 내가 이 고을의 절대 권력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사또님,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도식의 말에 최윤겸이 화를 벌컥 냈어요. 그만하라.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내일부터 너는 이 관청에 나오지 마라. 최윤겸이 소리쳤습니다. 이때 연화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사또님, 저는 사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했어요. 최윤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연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사또님, 저는 사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연화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식님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최윤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호, 연화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좋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식에게 전달하여 사또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도식은 연화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연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외쳤지만 연화는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도식님, 이제 가십시오. 저는 괜찮으니까요. 연화의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었지만 도식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윤겸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기생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박도식,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도식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연화는 최윤겸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술을 따라주며 그의 기분을 맞춰주었어요. 최윤겸은 연화가 자신에게 굴복한 것에 만족하며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렇게 순종적이니 보기 좋구나.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최윤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또님, 연화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또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된 것이 영광이에요. 연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술이 더욱 들어간 최윤겸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 고을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것도 내 마음대로이고 상부에 보고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단다. 연화는 귀를 쫑긋 세우며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사또님?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그렇다. 작년에만 해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절반을 내 개인 금고에 넣었지. 상부에서는 흉년이라 세금이 적게 거쳤다고 보고했거든. 최윤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화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최윤겸은 계속해서 자신의 비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기생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도 내 권력 덕분이지.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 수 있겠느냐? 사또님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연화가 아첨하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정도였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참았어요. 시간이 흘러 최윤겸이 깊게 잠든 후 연화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윤겸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장부들을 살펴보았어요. 촛불을 켜고 하나씩 들춰보니 정말로 세금을 착복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두었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최윤겸이 한 말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기 전 연화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작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최윤겸이 잠든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그녀는 도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화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집 밖에서 작은 돌멩이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을 열고 내다보니 연화가 서 있었어요. 도식님, 저예요. 잠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도식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화, 무슨 일이야? 사또가 너를. 도식님, 이것을 받으세요. 연화가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사또의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있어요. 세금 착복, 백성들에 대한 횡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식은 놀라서 연화를 바라봤어요. 연화, 이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런 것을? 저는 어젯밤 사또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들었고 직접 그의 장부도 확인했어요. 이것으로 상부에 고발하시면 사또를 파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연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화, 너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혼자서. 도식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도식님, 저는 더 이상 사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을의 다른 기생들과 백성들도 그의 횡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연화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도식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화, 고마워. 나는 당장 이 증거를 가지고 상부에 고발하겠어. 사또는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 며칠 후 도식의 고발에 따라 상부에서 조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연화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최윤겸의 비리는 모두 드러났어요. 결국 최윤겸은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또가 몰락한 후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기루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도식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도식님께, 당신은 제 마음을 몰라도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올곧은 마음과 정의로운 행동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이제 기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화 올림. 연화와 명수는 새로운 삶을 찾아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닌 자유로운 여인으로 살아갈 결심을 했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고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부패한 권력에 맞선 한 여인의 마지막 거짓말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도식은 연화의 편지를 받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연화의 용기와 희생을 평생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의롭고 올곧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년 후 도식은 승진하여 더 큰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연화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연화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연화의 마지막 거짓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였고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